자, 모의고사 17회 기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조무사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고와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3번. 쉬운 일이라도 정당한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 사고와 과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요.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보고하셔야 되고요. 책임져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저희는 무조건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을 아예 안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무사는요. 자신의 직무 배당을 확실히 알고 일을 하셔야 되겠고 평소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의문이 있을 때는 언제나 감독자와 의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이상 증상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조무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조무사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게 한다. 자, 환자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진단, 예후, 치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조무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이상 증상이나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도록 담당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그래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물어봤어요.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환자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번거로우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께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는요. 여기서 답에서는 이제 펩시노젠 또는 노겐이라고 하는 게 분비되죠. 그래서 이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크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위로 갑니다. 위로 가게 되면 위에서는 원래는 펩신이 맞는데 펩신에 의해서 요거를 만나요. 그러면 이 큰 단백질이 아주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 얘를 펩톤이라고 불러요. 아미노산보다 더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흡수를 도와주게 만들어주는 걸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답은 펩시노젠이 되는데요. 자, 우선 요거 볼게요, 여러분. 자,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자, 펩신은 위액 속에 들어있는 효소로 윗속으로 분비될 때는 비활성형인 펩시노젠 형태로 분비된다. 그래서 윗속에서 위벽에서 분비가 될 때 있잖아요. 위에서 분비될 때는 비활성화인 상태 1번 단계 펩시노젠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 펩시노젠이 위액들이랑 만나잖아요. 염산이라든지 위액이랑 만나서 짜잔 변신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펩신의 형태로 변신을 한 거예요. 펩시노젠이 신이 됐다. 펩신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시노젠도 답이 되고 펩신도 답이 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칼슘 대사 조절하는 호르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칼슘과 관련된 호르몬을 물어보면 대부분 90% 이상의 답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도 부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자,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에 칼슘 농도를 어떻게 해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자, 우리 몸속에 칼슘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안에 칼시토닌. 자, 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혈중 칼슘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얘는 낮춰줍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를 관여하는 호르몬은 두 개예요. 갑상선 호르몬에서 나오는 칼시토닌, 그다음에 부갑상 호르몬이 되겠는데 보통 시험의 답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 지문에 혈중 칼슘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부갑상선, 낮춰주는 거는 칼시토닌.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은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전신마취, 복부 수술 후 호흡기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호흡기계 합병증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폐렴. 답은 폐렴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먼저 무기폐. 무기폐는 가장 흔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폐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수술 후에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의 무기폐가 대표적인데 이 무기폐로 인해서 폐렴이 동반되거든요. 자, 무기폐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폐가 찌그러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전신마취 하면서 전신마취에 의해서 폐가 쪼그라들어요. 폐가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져서 팽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무기폐라고 하는데 이 무기폐 상태로 계속 오래 방치가 되어 있으면 폐의 분비물이 축적됩니다. 폐의 분비물이 축적이 되고 이 분비물에 의해서 폐에 염증이 동반되는데 그 염증을 동반하는 폐질환들이 뭐 폐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가슴막염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술 후에 조기 이상을 권장하고 심호흡하라고 하고 기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과 심호흡을 통해서 찌그러진 폐가 팽창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충수돌기염 치료가 지연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 우리는 충수돌기염을요, 충수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잘못되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거를 흔히 맹장염, 흔히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건데요. 맹장염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충수돌기염이 맞고요. 자, 충수라고 하는 거는 대장의 가장 첫 부분에 보시면 요 꼬리가 달려 있어요. 여기가 맹장이거든요. 네, 맹장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데 얘를 갖다가 충수돌기 여기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이 충수돌기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도 별 이상은 없거든요. 딱 잘라서 없애버려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맹장염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인 해부학적인 구조에서는 맹장에는 해당되지 않죠. 충수예요, 충수. 그래서 충수돌기염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얘가 이제 터지면서 어디까지? 충수가 있는 쪽, 이게 있는 쪽이 배잖아요. 복부, 복막염으로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술이 지연되면 충수가 파열되어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고지혈증 환자의 금기식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은 환자,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도 표현하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의 금기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답은 달걀 노른자가 되겠고, 자,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는요, 지방을 선택하실 때 몸에 쌓이는 뱃살이 되는 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이라고 하는 포화 지방, 나쁜 지방,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지방, 삼겹살, 뭐 버터, 치즈, 우유, 과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당을 선택할 때도 단순 당질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제한해요. 단순당이 나쁜 당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설탕, 사탕, 딱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바로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흡수가 됐다가 대사가 되지 못하면 또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단순 당을 많이 포함한 식품은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단당과 다당 중에서 다당을 차라리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당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 하면. 그래서 단당은 나쁜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하죠. 기름기 섭취 제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1일 200ml 이하로 하고, 충분한 식품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시고, 술은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요. 자, 발목을 접질렀대요. 접질렀다라는 걸 우리 흔히 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염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접질러서 부어올랐을 때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처치를 물어봤어요. 제가 이 부분 염좌하면서 항상 라이스를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24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요, 냉찜질이 답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염자시의 간호는 라이스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R은 레스트, 안정,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중을 지탱하지 않고 안정하시고 마사지, 자극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I는 아이스, 얼음찜질을 해요. 그래서 24시간 이내는 얼음찜질하고 24시간 후에는 온찜질, 열치료, 통증을 완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 압박을 이야기했어요. 압박, 고정. 네. 손상 부위를 압박 붕대로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통증도 완화되고 부종도 완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염자된 부분을 높여줘요. 그거를 우리는 상승, 거상, 다친 부위를 올려준다, 거상시킨다라고 하는데, 부종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통증도 발생하고 열감도 있고 부종도 발생을 하는데, 이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넘어가고요. 10번으로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몰핀이라고도 하는데, 자, 모르핀 투여 시 관찰해야 될 사항.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얘는요, 호흡을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시험에서 정말 잘 나왔어요. 자, 호흡 억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호흡 부전이나 노인 환자에게서 주의를 합니다.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하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뭘 측정하셔야 되겠죠? 호흡수를 측정하도록 하고, 10위에 호흡수가 10위에 미만이면 투여를 하지 않고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을 눌러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너무 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도 눌러버린다, 호흡도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핀을 투여하기 전후에는 호흡수를 관찰한다. 몇 회 미만, 12회 미만은 투여하지 않는다. 자, 11번 대장절제 수술 환자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관찰해야 될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절제술에 꽂히지 말고요. 수술 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술 후에 환자가 병실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뭘 보셔야 되겠죠? 환자 수술 부위에 출혈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안정까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정. 그래서 이제 병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거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돌아오시는데, 이제 심호흡, 호흡기 합병증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호흡, 심호흡, 기침, 그다음에 다리를 좀 정맥염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 까딱까딱 하는 다리 운동,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체위병정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까지는 아니고 안정. 자, 그다음에 갈증을 느끼면 바로 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술 후에 바로 물 주지 않죠.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장 운동이 회복될 때까지는 금식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간에는 물 먹으면 안 돼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것들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기 이상시켜 걷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48시간 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기 안정보다는 안정이 우선이시고, 자, 화장실을 가도록 허용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수술하고 나서 첫날은 안정하고 화장실도 이제 잘 가지는 않는데요. 원래 이제 이런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소변줄을 하고 들어갑니다.
소변줄을 하고 삽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 얘를 또는 유치도뇨라고 하는 거를 도뇨줄을 끼우고 가기 때문에 화장실에 굳이 갈 일이 없어요. 예. 소변줄을 통해서 배액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대상자 기도 유지와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이걸 뭐라 하죠? 활력징후.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을 잘 측정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배뇨와 배변이 증진되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 부위, 그 다음에 정맥주사, IV 맞는 팔, 그 밖에 드레싱의 형태, 배액관, 그래서 뭐 소변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출혈.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에다가도 배액관을 꼽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액관의 상태들이 꼬여 있는지, 압박이 되어 있는지, 배액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신생아 감염 예방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신생아와 접촉하기 전에 전과 후에 손을 잘 씻는다. 신생아 감염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예요. 뭐 신생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손 씻기죠. 자,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로서 신생아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손 씻기를 지도 감독하며 호흡 상태를 잘 살피고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신생아와 관련된 곳에 출입하기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웠죠. 출입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생아라고 하는 우리 대상자는요, 세심한 간호 및 관찰 기록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자, 1번에 보시면 방에 혼자 둔다. 기본적으로 우리 신생아 방에 혼자 두질 않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인공수유를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유를 할 때 모유수유를 좀 권장하죠. 할 수만 있다면 모유수유를 권장하는데 그 이유가 모유를 통해서 면역력을 증진을 시키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탯줄, 제대를 습하게 유지하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탯줄 제대 부위는 건조시키며 매일 70% 이상, 75% 알코올로 닦아주고 이 제대 부위는 건조가 되면서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집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죠? 일주일 전후로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매일 비누로 목욕시키는 오일을 발라준다. 신생아 간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목욕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목욕하는 그 과정을 쭉 읽어보셔도 비누로 목욕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 맞는 건데 어디서는 매일이 틀렸다, 어디서는 비누로 틀렸다 하면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 지문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12번에서 물어보는 감염 예방에서는 조금 떨어진 답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막 완전히 다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는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자, 여러분 영아기라고 하면 영아기가 언제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죠? 1개월에서부터 12개월. 네. 자, 12개월. 자, 영아기 부모가 없으면 심하게 울고 보채눕니다. 우리 아가들. 이 아가들은 엄마, 부모, 주 양육자가 없을 때 굉장히 어떤 상황이 되죠? 불안해요. 어떻게 불안하죠? 부모와 어떻게 돼서? 분리가 되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걸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의존 대상으로부터 분리 시에 발생하는 이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볼게요. 낮고 넓은, 자, 낮고 넓은 잔에 물을 높고 좁은 잔에 부어도, 그러니까 100cc의 물을 갖다가, 자, 이 물을 이렇게 낮고 넓은 잔에 부었을 때 이만큼이 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높고 좁은 잔에 부으면 이만큼이 차요. 자, 이만큼이 찼을 때, 이게 100cc라고 했을 때, 자, 실제 물의 양과 같다는 보존 개념을 인식하는 시기. 자, 요게 같다고. 요렇게 딱 봤을 때 100cc라는 거 몰라. 요렇게 딱 봤을 때 같다고 느끼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학령기입니다. 학령기. 언제냐? 6세.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이 사이가 되면 보존 개념이 인식이 돼요. 예. 뭐 크고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지금 딱 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물이 더 많다고 느끼죠? 학령기 전이면 이쪽에 더 물이 많다고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학령기쯤이 되면 보존 개념이라는 게 생깁니다. 보존 개념이 생기면서 물체의 모양이 바뀌어도 물리 특성은 동일하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 인식이 되더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5번. 여자 노인에게 요실금이 쉽게 발생하는 원인을 물어봤거든요. 답은 불수의적 방광 수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수의적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방광이 수축을 해버려요. 방광이 수축하면 소변이 짜지는 거잖아요. 소변이 짜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수의적인 방광 수축이 증가하는 경우가 언제냐? 웃을 때, 운동을 할 때, 특히 뭐 줄넘기 같은 거, 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재채기 할 때, 이 복압이 상승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갑자기 방광이 수축이 되면서 나도 몰래 소변이 짜져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쉽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요도 점막의 비후라고 되어 있는데 요도 점막은 위축이고, 자, 토리체 사구체의 수는 감소. 다음 요도 관략근이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4번 보시면 요실금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요도 관략근의 수축력이 떨어져서예요. 이게 가장 핵심 원인이거든요. 요도 관략근 수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약해짐. 그래서 요도 관략근 수축력이 약해지고 불수적인 방광 수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실금은 발생을 합니다.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 중에서도 요도 관략근 수축력이 떨어지는 게 요실금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광 용적 같은 경우는 감소, 비뇨기의 근육의 탄력은 감소, 주위 조직 위축과 신경계의 장애. 그래서 좀 이런 감소되는 것들이 많다.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6번. 노화로 인한 눈의 변화로 옳은 것.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눈부심이 증가하고요. 자, 2번. 각막 반사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각막 반사가 감소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반사의 기능은 다 떨어집니다. 반사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막에 대한 반사도 감소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눈물 생성이 잘 되지가 않아요. 눈물 생성이 감소되다 보니까 안구건조증, 안질환, 특히 뭐 눈병이라든지 이 암염 같은 것들의 발병률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동공 크기는 감소. 그 다음에 수정체 탄력성도 감소되고 빛의 통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야맹증, 어두울 때 잘 못 보는 야맹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력저하, 시야 축소.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눈의 변화도 거의 이렇게 화살표는 다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안전대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자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의해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 가까이에 있지 않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다가 일이 나죠? 혼자 있다가 자살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약물 치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도 하시고 약물 치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보호자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보호자, 가족의 격려와 후원 등이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자, 자살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임신부의 급성 요통 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자, 임산부의 요통. 이거 허리 통증이에요. 허리가 아파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궁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때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온찜질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엎드려 눕기보다는 우리 요통에 좋은 자세는 고양이 자세, 골반 흔들기 운동 이런 것들이 좋고 푹신한 매트리스보다 딱딱한 매트리스가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굽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굽이 없어도 안 돼요.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같은 자세로 장시간 서 있게 되면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아서 체중을 조금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휴식 이런 것들이 요통의 간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번 항응고제 투여 시 관찰해야 할 사항. 자, 응고를 반대하는 약이 항응고제예요. 자, 응고를 반대하니까 그 반대가 뭐죠? 출혈이에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쓸 때 관찰해야 되는 건 출혈 여부를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항응고제는 헤파린. 요거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혈관으로 투입을 합니다. 뭐 혈관이나 주사제로 투여를 하고 있는 게 헤파린이에요. 네. 혈관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경로로 이제 줄 수 있는데 냉장 보관 주사제로 사용하는 걸 헤파린, 그다음에 경구용으로는요 쿠마린. 그래서 항응고제는 뒤에 보면 린 이런 식으로 끝나요. 자, 그다음에 20번 정상 임산부의 생리적 변화, 신체상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4번이죠. 혈액량이 증가를 하는데 1000에서 1500cc 증가 또는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혈액량이 30%가 증가를 해요. 그로 인해서 생리적 빈혈처럼 보이는 생리적 빈혈이 초래가 됩니다. 혈구와 혈장이 있으면 혈장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엄마의 배에는 우리 엄마는 아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인분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증가하고요. 산소 요구량도 2인분이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과호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장 운동은요. 활발하지 못하고 저하가 돼요. 왜냐? 자궁이 커져서 장을 압박하고 호르몬 때문에도 장 운동이 저하되어서 변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신 24주 이후에는요. 원래 성인들은 흉식호흡을 하거든요. 원래 성인들은 흉식호흡을 하는데 임산부들은 24주 이후에 자궁이 증대되면서 복식 호흡으로 전환 호흡 양상이 좀 변화를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보시면 개방성 골절 간호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응급 골절 간호가 나오면 무조건 고정, 부모 이게 머릿속에 먼저 생각나셔야 되겠고 대부분 답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답도요. 골절 부위에 뭘 된다? 부목을 된다. 요게 답이 되는데 자, 여러분 골절이요. 단순 골절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합, 개방 이런 골절이 있어요. 자, 단순 골절은 그야말로 뼈만 부러진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복합 골절, 개방 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골절이 돼서 보세요. 이게 개방 골절인데 골절 편이 어떻게 됐어요? 살 바깥으로 살을 찢고 나와버리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출혈이 어쩌겠죠? 출혈량이 상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단순 고정에서만 치유가 될 게 아니라 보통 출혈도 심하고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의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섭취 시간을 기록하고 수술적 처치가 가능하게 이 사람들은 금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인 부축법을 사용하게 한다. 우리 골절되었을 때 함부로 부축하지 않고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환자를 함부로 옮기지 않고 들것, 운반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자를 운반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을 곧게 핀다. 여러분 관절은요. 똑바로 펴지 않아요. 관절은 똑바로 펴지 않고 관절 부위의 골절은 발견된 그대로 부목을 댑니다. 뭐 손목, 무릎, 발목 이런 부분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심장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 해주셔야 돼요. 다리가 개방골절이 되어서 지금 출혈이 심한 경우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셔야 되겠고, 자, 상처를 고정하기 전에
고정하기 전에 개방골절인 경우에는 안정화와 지혈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골절과 관련된 문제는 시험 지문이 답이 고정, 부목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당뇨 환자가 운동 도중에 발한, 땀이 나고 떨림, 달달달 떨린 증상이 나타났대요. 이게 대표적인 저혈당의 증상이거든요. 발한, 땀. 식은땀 엄청 나고요. 손발이 달달달 떨립니다. 떨림. 손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떨리는 분도 있고, 떨리고, 그다음에 뭐 어지러움증. 진짜 이런 상태에서 쓰러지기도 해요. 자, 이런 저혈당 때는 바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느냐? 과일, 주스나 사탕을 즉시 드시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방치하였을 경우 단기간에 어디가 손상되느냐? 뇌. 왜냐? 우리 뇌는요, 에너지원으로 당을 쓰거든요. 그런데 당이 부족하면 뇌에 당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을 일으키고 생명도 위협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른 저혈당을 처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항상 주머니에 당뇨병 환자 증명카드와 그다음에 사탕을 준비해요. 사탕, 그다음에 뭐 요구르트, 그다음에 뭐 꿀, 물, 아니면은 뭐 초콜릿 이런 것들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이 나면서 몸에 확 흡수될 수 있는 얘네들은 무슨 당이라죠? 단순 당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어요. 자,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상태는요. 숨을 못 쉬는 질식 상태와 그 다음에 대량 출혈이 특히 이런 대량 출혈은 바로 쇼크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자 하면 심한 출혈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갱년기 여성의 식사요법을 물어봤어요. 답은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자, 이것들은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식사량은요 줄여주셔야 돼요. 자, 왜냐? 갱년기에는 지방 축적이 쉽게 되는 시기라 저칼로리, 탄수화물, 지방이 적은 식단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지방 섭취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줄여주셔야 돼요. 칼슘은 증가. 자, 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증가해서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갱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섭취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요.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석류라든지 체리 이런 것들로 음식으로 섭취도 가능합니다. 자, 25번. 노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답은 4번이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보통 우리가 그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대화한다라고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로 대화하면 더 못 알아들으시고요.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셔야 돼요. 자, 노인성 난청은 노인이 잘 못 듣는 이유는 고음장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 시 높은 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중음 또는 저음이에요. 요거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중음 또는 저음을 이용하여서 그다음에 얼굴을 마주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며 입모양을 뚜렷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대화할 때는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간단한 문장으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게 노인과의 대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지문은 풀어나가시는데 특히 대화할 때의 목소리의 톤, 중음 또는 저음 이거를 많이 틀리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노인과 대화를 할 때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못 들을까 봐.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보다는 중음, 저음이 훨씬 더 잘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제. 자, 답은 벤토린입니다. 벤토린. 얘는 상품명이에요. 상품. 시중에 상품명이 벤톨린이고요. 얘의 성분은 살부타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부타몰이
시중으로 나올 때 벤토린이라는 상품명을 달고 나오는데요. 이 벤톨린은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흡입해요. 이거 병원에 가시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호흡기 치료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기로 된 것들을 흡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벤톨린을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벤톨린이에요. 벤톨린 에보할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서 호흡기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꺼내서 칙 뿌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벤톨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천식 환자가 기관지 확장제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벤톨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기관지 확장제에 보시면 아미노필린 줄여서 AMP라고도 병원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AMP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 얘네들은 지금 벤토린 같은 경우는 흡입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흡입제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 같은 것들을 섞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액에다가 섞어서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과 5번 오사민, 알피칼리정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라 자, 1번 디곡신 알고 계셔야 돼요. 디곡신 강심제, 심장 자극제라는 건데요. 자, 얘는 심장을 자극해서 맥박,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데 강하게 뛰게 하는 대신 심장을 좀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맥박이 60회분 이하일 경우에는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리도카인 같은 경우는 마취제인데 국소 마취제면서 또 부정맥, 심실의 부정맥 치료제로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7번. 모유 수유하는 초산부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5번. 남은 젖을 모두 짜내 유방을 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모유가 생성이 훨씬 더 잘 돼요. 새로운 모유 생성이 잘 되고 모유량도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유 시간은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수유를 해서 2시간, 4시간 간격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자, 유방이 우열 상태에서 수유를 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우열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경감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3, 4분 정도씩 유방에 찬물 찜질을 해서 열감, 통증을 가라앉혀 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수유하면 모유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더운 물 찜질을 통해서 모유가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청결을 위해 비누나 알코올 세척한다. 알코올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요. 가능한 비누로 유두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유두 건조. 유두가 건조해지면 유두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알코올은 더더욱이나 더 건조증이 심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수유 시 유두만 살짝 물리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유륜까지 깊숙이 물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8번. 임신 중 합병증 예방과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죠? 출산 전에 관리죠. 산정관리. 그래서 임신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한 자녀 출산과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회복.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 다음에 우리 분만 후에 합병증이 없어야 되니까 엄마, 모성의 건강까지 다 챙겨볼 수 있는 게 산정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 중 합병증 예방과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간호다. 자, 산정관리 시기도 잘 물어보는데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시고 늦어도 5개월 이내, 20주 이내에 산정관리를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9번. 입가에 손가락이나 젖병이 닿았을 때 고개를 돌려서 빨려고 하는 신생아의 반사 행동. 자, 손가락이나 젖병이 닿는 대로 고개를 막 돌려요. 자, 돌려요. 이게 뭐냐? 포유반사. 포유동물, 젖먹이 동물을 포유동물이라 하잖아요. 포유반사, 젖찾기 반사. 자, 해적이 반사라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이랑 혜정이가라고 외웠어요. 혜정이가 젖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적이 젖찾기, 포유반사, 포유동물은 젖먹이 동물. 그래서 뺨에 물체가 닿으면 그쪽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의 반사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병원 화장실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물어봤습니다. 자, 뭘 하셔야 되겠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의 반응, 의식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들이밀며 괜찮으세요? 제 말이 들리면 눈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렇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언어적 사정, 이걸 통해서 의식 수준을 사정을 합니다. 이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심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심정지 상태가 판단이 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노인 낙상 예방 징글징글하게 나오죠. 자, 요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일어날 때 어떻게? 천천히. 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취침 시 소등할 게 아니라 어두운 실내 조명은 개선하고 야간의 조명은 켜둡니다. 자, 그 다음 침대 난간은요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되겠고 침대 높이는 낮으면 좋아요. 낮춥니다.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수분 섭취는 제한해 주세요. 자, 취침 전에 수분을 먹고 나면은요 잠자는 도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사고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2번 공포와 관련하여 상할 수 있는 장기를 물어봤는데요. 자, 우린 이거를 칠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칠정. 자, 먼저 칠정이 뭔지 볼게요. 사람의 정신활동과 내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정신과 내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칠정이 여러분 감정이거든요. 감정. 자, 칠정, 감정이 지나치면 그 관계된 내장이 손상된다라고 했던 게 한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워서 보면 자, 칠정이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공포라는 감정이 너무 지나쳐요. 공포라는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디가 살아가냐? 신장, 두려울 공자거든요. 두려움,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해요. 콩팥.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콩포라고 기억했어요. 콩팥, 콩닥콩닥. 그리고 공포, 두려움이 있으면 가슴이 심장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래서 콩닥콩닥, 콩팥이 상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 간. 자, 간은 어떤 감정에 지나쳤을 때 상하는지 볼게요. 자, 이 간은 화가 너무 지나쳤을 때, 노함, 화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간이 상합니다. 우리 화는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붉어져요. 화가 너무 심해서 붉어지면 붉은 장기, 간이 진짜 붉은색이거든요. 이 붉은 장기가 더 붉어진다. 그러면 좋지 않게 된다. 그래서 화가 나면 간이 좋지 않다. 우리 인상 잘 쓰시는 분들 있죠. 화나면 인상 쓰게 되잖아요. 그럼 미간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 미간에 주름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방 쪽에서는 간이 안 좋네 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왜냐? 이 화가 미간에 주름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간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많거나 화가 많은 사람들은 간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자, 심장은요. 기쁨이 너무 넘쳤을 때, 기쁜 감정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비장이죠. 비장질환. 얘는 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얘는요. 쉽게 여러분 소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 예, 소화기계인데 이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많았을 때 우리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속 쓰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장질환, 소화기 쪽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생각이 많게 되면 비장질환, 소화기 쪽이 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폐는요. 자, 슬픔의 감정이 지나칠 때 우리 슬프면 흐느껴 울잖아요. 그때 어디가 울려요? 폐가 울려서 폐가 나빠지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답은 5번 신장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줄이겠습니다. 33번 뜸 시술의 일반적인 간호를 물어봤어요. 자, 답은 4번이죠.
수포를 소독된 침으로 터트린 후 주사기로 흡입하고 소독한다. 자, 뜸 뜬 후 수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 수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수포가 적은 것은 곪지 않고 저절로 말라버리지만 수포가 크면 주사기로 튼다. 주사기로 뽑아낸 후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응급간호에서는 수포 트지 말라면서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응급은 한방이 아니잖아요. 응급은요, 수포를 트지 않아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수포를 틉니다. 요거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부에 남은 재는요, 솔로 털어내고 발적 부위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소독을 하셔야 되겠고, 뜸과 재를 그대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혹시 모른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뜸 치료 후 뜸은 물에 담가서 이 불씨를 좀 제거해 줍니다. 그다음에 마비된 환자는요, 많은 양의 뜸을 뜨지 않아요.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번. 영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답은 4번. 영구치는 6세부터, 영구치 간이는 6세부터 맹출, 나기 시작해서 18세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요. 가장 늦게 맹출, 가장 늦게 나오는 거. 영구치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거는요. 사랑니, 지치라고 하죠. 사랑니, 지치, 제3대구치, 큰 어금니, 제3 큰 어금니라고 합니다. 얘가 가장 늦게 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구치의 개수는 1개다. 소구치는요, 모두 8개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견치는, 자, 견치는 개의 이빨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견치인데요. 송곳니라고 흔히 부르죠. 자, 이 견치, 송곳니는 음식물을 찢는 역할을 하고 모두 4개입니다. 자, 3번에서 식품을 물거나 분쇄하는 기능, 이거는 소구치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와 영구치의 공존기간이 있는데 유치, 영구치가 섞여 있는 공존 시기는 6세에서 12세, 약 몇 년이죠? 6년에서 7년. 6년에서 7년 사이예요. 6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혼합치열기, 영구치, 유치가 섞여 있다 해서 우리가 혼합치열기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될 주의사항. 굉장히 많은 내용이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답은 2번. 임플란트는 치석과 치면, 치태, 이빨에 때라고 보시면 돼요. 치태, 세균막이 생겨요. 이빨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도 이빨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석, 치태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1번. 임플란트 치아는 의치보다 씹는 기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니, 의치와는 달리 자연치와 흡사하여 씹는 저장력이 뛰어나고, 자, 그다음에 보기에도 좋아요.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좋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치, 틀니보다 임플란트 시술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 후 다음날 임발 식사할 수 없어요. 임플란트 시술 후 5일 정도는 우유, 죽, 미음과 같은 흐르는 유동식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하며 특히 뜨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죠? 출혈.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하고 다음날 사우나, 운동, 자,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고요. 힘든 일이나 운동, 목욕은 3일 정도 금하도록 합니다. 얘도 이제 출혈 같은 거, 운동하게 되면 압이 올라가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물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또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정체가 이틀 뼈에 치조골에 자리 잡기까지는 몇 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모의고사 17회 여기서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